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근세우 문화 두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조선 전기의 문화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간은 여러분 딱 두 가지 배웠습니다. 민족문화의 발달에서 한글 창제와 서적 편찬, 그리고 두 번째는 성리학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 조선 전기의 문화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다양한 사상의 모습 살펴보고요. 예술 분야, 어떤 그림이 있었고 어떤 도자기가 있었는지 이러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교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불교는 있긴 있었냐? 있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왕 중에 세조 있죠. 세조는 나중에 왕위를 버리고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 행동, 계유정난 때의 일을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불교가 있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강조했던 건 아닙니다. 먼저 태조 때는요. 도첩제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교재에 써 있습니다. 도첩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도첩제가 뭐냐? 일부러 뭐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첩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승려 허가증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려의 수를 제한을 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고려시대는 승과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당연히 발전을 했는데 조선은 유교국가죠?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조 때 이 도첩제를 실시하면서 승려의 수를 제한하고자 했고요. 그러니까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승려로의 출가를 제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종 때는요. 무엇을 하게 되냐? 사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사원이 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절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그래서 이러한 절을 242개 이걸 인정하고요. 나머지는 싹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서원의 수가 줄어들었고 서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라든지 노비도 전부 다 몰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를 성장하지 못하게 막았고요. 세 번째, 세종 때는요. 교단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 한 번. 그래서 이번에는 불교에 두 종파가 있죠. 선종과 교종. 그래서 선종과 교종을 합쳐서 모두 몇 개의 절만 인정했냐? 36개의 절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태조 때 여러분 242개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 때 또 한 번 불교를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종 때는요. 여러분 도첩제 자체를 폐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승려 허가증 이런 걸 아예 없애고요. 또 출가를 금지시켰는데 성종 때는 억불책이란 게 있었습니다. 원래 조선시대에 숭유 억불 정책이 있는데 성종 때 이게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림들의 적극적인 불교 비판 때문에 불교는 이제 발전하기 어려워졌고요. 중종 때는요. 이 제도, 승과 자체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의 불교는 이러한 과정으로 점점 세력을 잃어가게 되는데 결국에 불교는 궁중과 민간에서만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불교의 발전은 고려시대에만 이루어졌고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약화되었다. 이 내용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없었냐?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관학파는요. 불교 이외에 다양한 사상을 인정했다. 왜? 부국강병을 위해서. 문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먼저 도교가 있는데요. 자, 도교는 여러분 고려시대부터 이어지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격서. 그래서 소격서를 설치해서 이곳에서 무엇을 올렸냐? 하늘에 대한 제사입니다. 초제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자, 사림들이 진출하면서부터는 도교 행사가 사라집니다. 정도전이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사상을 인정했다 여기까지는 배우셨는데 사림에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광조가 중종 때 소격서 폐지를 건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도교는 언제 이후에 사라졌다? 사림 진출 이후 폐지.
요 내용만 정리. 자, 그리고 풍수지리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수지리설이 뭐죠? 산세나 지형이 인간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준다. 통일신라 때 말기에 등장했던 거죠. 도선이란 사람이 보급을 했고요. 자, 이 풍수지리설은 고려시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개경길지설, 서경길지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기억나시죠? 조선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무엇? 한양길지설과 산속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한양길지설은 여러분 요겁니다. 말 그대로 한양이 명당짜리다. 여기에 반영이 되었고요.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도 조선시대에 있긴 있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민간신앙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 밑줄만 긋고 갈게요, 여러분. 무격신앙. 자, 무격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민간신앙 중에서 무속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산신신앙, 산신령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마다 촌락제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세시풍속이란 게 있었는데 세시풍속은 유교적인 것과도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즐기는 놀이 또 명절 풍습 등이 이때부터 이제 성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조선시대는 이처럼 다양한 사상이 유행했다. 그러니까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민간신앙까지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밑줄 그을게요. 첫 번째, 항상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국가에서는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과학기술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형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을 계승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우리와 옆에 있는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문화 수용. 자,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먼저 여러 가지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과학기구 하면 이 사람 떠오르죠? 장영실. 맞아요. 장영실의 노력으로 다양한 과학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천체 관측기구는 호니와 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호니, 간이. 그 다음에 시간 측정은 쓰고만 갈게요. 해시계와 물시계가 있었죠. 해시계, 물시계. 그리고 디귿은 강우량 측정인데요. 치국이 뒷페이지에서 사진을 볼 거고요.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 인지의와 규형이란 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학기구의 발전은 당시에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러한 과학기구의 모습은 아무래도 사진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치국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경루, 이렇게 문제에다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준비했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 치국입니다. 치국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1441년에 만들었는데 장영실이 만들었다는 거, 비의 양을 측정하는 강우량 기구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문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문도는 사실 고려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구려 때도 있었어요. 고구려의 천문도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천문도 같은 경우는 먼저 세종 때 만들었습니다. 세종 때 만들었고요. 대표적인 천문도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이어왔던 건데 여러분,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천문도는 별자리 그림이에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걸 돌에 새겼고요. 자, 역법은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칠정산. 칠정산은 내외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칠정산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중국의 그 역법을 따른 게 아닙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했냐? 한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양을 기준으로 했는데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역법은. 그래서 이 원리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비교적 정확하다는 거.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학은요, 여러분 책 이름 2개 쓸게요. 향약 집성방. 그리고 또 하나는 의방유치. 자,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향약 집성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약재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고요. 의방유치는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책들을 만들었는데 자, 교재에는 빠져있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밑에 6번이라 해서 하나 쓰고 갈게요, 여러분. 활판인쇄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고려시대 때 배웠는데 조선시대에서 지금 언급이 없거든요. 아, 그럼 조선시대는 금속활자가 없었냐? 있었어요. 세종 때 금속활자를 만들었는데 개미자, 갑인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세종 때.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많은 책들 있죠? 이게 다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활판 인쇄술 있었고요. 또 하나 7번이라고 해서 제지술도 발달했다. 요거 하나만 쓰고 갈게요. 여러분, 조지서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종이 만드는 부서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양한 서적을 편찬할 수 있었는데요. 자, 과학기술의 발달에서는 활판 인쇄술 그리고 제지술도 함께 적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농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여러분 권농정책이 있었어요.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농서를 편찬하기도 했는데요.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이 대표적이죠. 자, 시험에는 여러분 주로 뭐가 나오냐? 농사직설이 나오는데요. 자, 농사직설은 요 문장의 밑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무엇을 소개했다? 농사법 소개. 그래서 그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농가집성 중국 거 갖다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우리랑 중국은 토양도 다르고요. 기후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직접 세종이 농부들을 불러요. 전국 각지의 농부들. 니네 동네에서는 어떻게 농사 짓냐? 아, 니네는 이래? 아, 기후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한 게 농사직설입니다. 임금님이 직접 농사 짓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이게 바로 농사직설이고요. 금양장록은 경기도 지방의 농사법만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농사에 관련된 농서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농업 기술이 여기에서 발전을 합니다. 자, 농업 기술은 여러분 조선 후기에서도 할 건데 여기에서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기역, 디귿, 니은, 리을까지 중요한 것만 밑줄 그을겠습니다. 첫 번째, 밭농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밭농사는요, 여러분 2년 3작. 그러니까 여러 번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논농사는 여기서 쓰고 갑니다. 밑줄 쫙 이모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써 있는 것처럼 모내기도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이 아니라 어디에서만? 남부지방에서만. 그러니까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 여러분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에는 이 정도까지만 이루어졌고요. 자, 두 번째는요. 마른 땅에다가 물을 대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물을 주는 방법인데요. 건경법. 마른 땅에다가 이제 물을 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써있죠. 무논의 종자를 직접 불리는 방법. 이게 바로 수경법, 물살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농사법도 발견이 됩니다.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름을 주는 방법이 발달하면서 이거 이제 시비법이라고 하는데 시비법이 발달해서 좋은 점이 하나 있었네요. 노는 땅이 없어집니다. 휴경지가 소멸이 됐죠. 옛날에는 여러분 시비법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어느 정도 지력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바로 휴경지였죠. 근데 거기 써 있잖아요. 밑거름과 뒷거름을 주는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농경지를 상경화, 맨날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는 땅이 없어졌고 그만큼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었고요. 자, 마지막
가을에 이제 농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가을가리 농사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가을가리 농사법 보급.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러한 농사법을 많이 보급을 하려 했어. 왜? 백성들이 다 뭐 하고 사니까? 농사 짓고 사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보급이 이루어졌고요. 목화 재배는 확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 그래서 달라진 점은 백성들이 의생활이 개선이 됐다는 거. 누비못을 입게 됐다는 거. 솜을 넣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당시에 삼배와 모시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배와 모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계절에 입는 옷이죠? 여름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절별로 옷차림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시원한 옷차림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양잠, 누에고치 재배, 이것도 성행을 하게 되는데 양잠에 관련된 농서도 보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농업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모습이 조선 전기에 이루어졌다까지 정리. 이번에는 문학과 예술로 넘어갑니다. 자, 문학과 예술은 여러분 우리가 할 얘기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조선 후기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이런 작품들이 있었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이 이제 표를 하나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표처럼 조선 전기에는 무슨 책, 조선 후기에는 무슨 책, 조선 전기에는 무슨 작품, 후기에는 무슨 작품, 그러니까 구분을 조금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머리에 들어가요. 몇 번 쓰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문학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세기에는 여러분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얼마 안 돼서죠. 그러니까 건국에서 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요. 당시에 격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양반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세기는 격식을 중시하는 이러한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격식을 중시하고 질서와 조화를 중시했던 거 대표적인 작품 하나만 쓰고 갈게요. 서거정의 동문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문화의 자주적인 내용을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자, 16세기가 되면서 쓰세요. 없습니다. 사림의 등장. 그리고 또 이때부터 여러분 여류 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15세기 말부터 사림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사림의 역할이 커졌는데 자, 여기에서는 개인의 심성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한시, 가사, 시조, 선비들의 시조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5세기의 문화와 16세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악장과 한문학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악장 문학은 대표적인 거 두 작품만 밑줄 그으면 되겠습니다. 용비어천과 월인 천강지고. 자, 이러한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었는데 교재에 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의식을 표현하고자 했다. 당시에 조선의 탄생, 그들의 업적 이런 걸 칭송하는 이러한 작품들이 만들어졌고요. 자, 15세기에는 대표적인 시조문학, 김종서라든지 또 뭐 황진이 이러한 사람들의 시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의 시조는 여러분 일정한 형식을 갖춘 시조들이었습니다. 일정한 형식이 있는 형식적인 시조들. 그러니까 고대 시조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화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설화가 뭐죠? 설화.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해오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 근데 믿거나 말거나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당시에는 기이한 이야기 또는 이것만 쓸게요. 서민들의 풍속 또는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 서민 사회를 이해하고 양반 사회를 폭로하는
이러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이제 많이 읽혀지기도 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가사문학이라는 게 발달을 하는데 가사문학은 여러분 대표적인 작품만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관동별곡, 사미인곡, 뭐 송미인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작품에는 관동지방의 아름다운 경치가 표현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사문학은 작품에서 그곳의 경치나 풍경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여류문인들의 활동이 많았습니다. 여류문인 하면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써볼까요? 신사임당. 그러니까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작품도 냈지만 그림도 그렸죠. 그리고 이제 허난설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도 있었고요. 황진이 여류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학 작품이 당시에 유행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건축과 도자기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15세기에는 불교 건축도 있었어요. 불교 건축이 있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여러분 2개 쓰고 갈게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 없기 때문에. 교재에는 이렇게 써있죠. 궁궐이나 관아, 성곽, 성문, 학교 건축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불교 건축물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해인사, 장경판전. 여기에 뭐가 보관이 돼 있죠, 여러분?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건데 장경판전은 조선시대에 만들었고요. 또 하나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런 거. 그래서 15세기에 이러한 불교 건축물이 있었다 적어주시고요. 자, 16세기에는 뭘 많이 만들었냐? 서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서원이 뭐 하는 곳인지 배우셨습니다. 사림의 근거지였어요. 여기에서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거나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거나 학문을 연구하기도 했는데 자, 당시에 이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이 16세기에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대표적인 서원하면 우리 어디? 도산서원이죠. 도산서원. 그래서 서원 가면 여러분 가람 배치 양식이랑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선시대 전기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고요. 서원은 사진을 통해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이 뭐 하던 곳인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도자기는 여러분 조선시대 하면 분청사기랑 백자인데요. 당시의 도자기의 성격 요것만 쓸게요. 소박하고 실용적인. 일단 백자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소박함과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대표적인 이러한 도자기들은 대부분 무엇을 만들었냐?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생활용품. 그리고 이 밖에 도자기 공예가 있었고요. 또 목공예가 있었습니다. 조각을 해가지고. 근데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은 못했겠죠. 목공예 같은 경우는 예쁜 조각품이니까 양반들 사회에서 이제 유행을 했고요. 당시에 뭐 화각공예, 나전칠기, 자수와 매듭 등도 유행을 했는데 자,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사진으로 잠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청사기는 이렇게 청자에다가 회색 분을 바른 거고요. 백자는 말 그대로 흰색. 그래서 고려시대의 청자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거는. 그래서 분청사기랑 백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림이 조금 중요해요. 솔직히 음악과 무용은 읽고만 갈 거고요. 그림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15세기에는요. 조선 후기와 조금 다른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도화서에 소속된 사람들, 문인들이 주로 그림을 그렸는데 15세기에는요, 여러분 중국식 화풍을 조금 많이 따라했죠. 그래서 중국식 화풍을 수용해서 독자적인 기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이름은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그림을 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렇게 먹물이 조금 흘러내리는 기법처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그림이 있었고요. 강의 안에 고사 관수도는 선비가 엎드려서 잠을 자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6세기는 바뀝니다. 여성 화가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신사임당 같은 경우. 그래서 당시에는 사림들의 또 진출이 많았고요. 산수화와 사군자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신사임당의 초충도 이런 그림들, 풀과 벌레를 그렸던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글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일단 안평대군이 글씨를 굉장히 잘 썼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호. 한호가 한석봉입니다. 왕이지의 글씨체를 이제 따라서 썼는데 명필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글씨가 있었고요. 글씨 역시 조선 후기랑 비교해야 되니까 누가 있었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악은요. 박연과 세종, 성현이라는 사람까지 볼 건데요. 박연은 악기를 정리했고요. 세종대왕 때 이제 궁중음악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성현이라는 사람이 악학괴범을 편찬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 음악은 백성들에게 유행을 하는 음악이 아니었고요. 대부분 무슨 음악이 발달했다? 써주세요. 궁중음악이 주로 발전을 했죠. 대부분은 이제 궁중음악이었어. 그리고 이제 무용 같은 경우도 당시에 궁중에서 이 무용 행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연회를 베풀 때 무용을 하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궁중과 관청에서는 행사에 따라서 다양한 무용이 이루어졌고요. 민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농악, 무당 이런 것도 다 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궐과 민간에서 모두 발달했다는 거. 하지만 그 모습이 같냐 다르냐 다르다는 것까지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를 끝냈습니다. 조선 전기를 끝냈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약화되었다, 쇠퇴화하였다까지 기억을 하신다면 요 과학기술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과학기술은 이제 조선 전기에만 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기억을 하시고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문화는 문학작품, 그 다음에 도자기, 그 다음에 그림 요 정도는 후기하고도 비교하셔야 되니까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까지 조선 전기의 문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이제 조선 전기를 끝냈는데 다음 시간이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문화의 세기운, 민족문화의 발달 두 번째 단원을 함께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정리해 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이제 뭐 기출문제 풀 때도 정리한 표를 한 번씩 보여드릴 건데 자기가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게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라도 확인하려면 직접 한번 써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조선전기의 문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